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혼자서 꿍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 수 있구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수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5가지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의 저자이시자 네. 무려 217만의 유튜버 대형 채널을 운영 중이신 네. 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 유튜브에서 재테크란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 주로 만들고 있는 구독자 217만 명 김작가 TV 채널 운영자 김도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면서 이런 날이 다 있네요. 네. 품앗이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네. 책을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네. 배운 것들, 그 책을 보고 당연히 네. 성공학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약간의 어그로가 있습니다. 특히 럭키에서 네.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기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되게 솔직하게 음.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제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어머니에 관련된, 그리고 저 크게는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서의 아픔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걸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주인공 중 한 명이신데,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저희 자식들에게 주셨고, 근데 희생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스스로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친구들도 잘 없고 세상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뭐 세상에 뭐 위대한 뭐 발명품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사랑이 컸는지를 세상 사람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독자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견일 수도 있고 꼭 무조건 그렇게 가족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와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런 누군가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누군가한테 뭔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가족들의 해외여행이랑 네. 그다음에 밥 먹었다든가 음. 아니면 그날 저녁에 전화했다는 얘기 맞아요. 리뷰 진짜 많이 남기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자꾸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음, 또 그 작가 입장에서. 네, 저술 동기를 정확하게 네. 이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네. 다른 채널에서 이 책 보고 많이 우셨다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네. 저도 읽어보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울었거든요. 제가 진짜 네. 잘 안 우는 성격인데 저 완전 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애들도 읽게 하고 저 와이프도 읽게 온 가족이 다 읽었거든요. 근데 김 작가님이 이 책을 쓰면서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수백 번도 더 넘게 울었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전혀 울지 않는 거는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그때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거죠. 이제 이 책을 쓰는데 총 한 2년 정도 걸렸었는데, 보통 제가 다른 책은 자료 준비 기간을 제외한다면 원고만 쓰는데 한 2달 이내 다 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검수 받고 뭐 이제 오탈자 잡고 하는데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이 책을 쓰는데 이제 2년을 걸렸던 게, 쓰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젖어서 막 쓰다가 못 참아서 이제 다시 덮고, 이런 이제 반복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야 되니까 옛날 일기라든가 어머니랑 주고받았던 편지, 그다음에 가족 사진들을 다 찾아볼 거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책을 쓰는 시점은 지금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어머니와 있었던 추억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엄마라는 단어가 눈물 버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눈물 버튼에 깊숙이 빠져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기쁜 거는 이 책을 보신 많은 독자분들 아니면 유튜브에 리뷰를 보면 다들 많이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울 수 없다. 억울하다. 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의 주제가 이제 결국에는 사랑,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머니를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사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 상황도 다르고. 근데 책이라는 게 사실 봤을 때 내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남의 이야기인데 이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면 그 사람의 일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일처럼 느끼게 하려면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독자분들도 본인의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썼고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책 되게 좀 흥행했을 것 같아요. 많이 베스트셀러 됐던 걸로 봤거든요. 네, 제가.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도 했었고 어, 요즘에 순위가 좀 떨어져 있지만 네, 이 다운이 좀 영상으로 됐어요. 역주행. 네. 그리고 저는 책 초반부 네. 읽으면서 이렇게 좀 김 작가님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김 네. 작가 채널 이렇게 맨날 보지만 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고 말수도 별로 없고 물론 장난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나마 이제 좀 관리도 하고 피부과도 가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괜찮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뭐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원숭이, 뭐 흑인 뭐 이런 식의 농담을 제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별명은 말레였어요. 말레이시아의 줄임말. 누군가가 이런 얘기야. 너 왜 다른 나라를 모독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저를 그렇게 다 불러놓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말레 뭐해? 야 너 아프리카 사람. 제가 심지어 군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훈련병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잖아요. 2등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가면 위에 병장님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이제 군인은 20살이 넘은 거잖아요. 다 큰 성인. 너 필리핀에서 왔니? 너희 엄마 필리핀 사람이야? 저 그때 뭐 이런 쓰레 같은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어린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제가 털도 많고 까맣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다 보니까 많이 놀리다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뭐 심한 왕따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이제 괴롭힘 정도는 좀 원래 덩치 작은 친구들이 가끔씩 봤잖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통 화장실 가고 싶으면 탁 손들면서 저 화장실 좀 가고 싶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큰 거를 3번이나 실수를 했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왜 화장실에 안 가고 왜 반에서 그런 실수를 하냐 하는데 네. 손을 못 드는 사람인데 음, 손을 못 들 정도 내성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똥쟁이가 되니까 친구들은 또 더 놀리고 뭐 그런 약간 하지만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네.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서 어린 시절을 그런 힘듦이 있었다. 그렇다고 뭐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지금 훨씬 좋죠. 네,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이제 행복한 건 아닌 거죠. 너나 불행하진 않았지만. 뭐 왜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조금 괴롭힘이나 놀림이나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네. 집에서는 또 따스한 사랑을 받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화가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좀 소극적인 내성적인 좀 이렇게 주눅 들어 사시다가 지금은 전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때 계기가 있었나요? 뭐 어떤 때부터 이렇게 좀 극복이 되신 거예요? 계기는 뭐 하나로 찍기는 좀 힘든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차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제가 무언가를 얻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되게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수한데 예전에는 정말 착했어요. 한국에서 착하단 말이 바보 같다는 말이잖아요. 쟤는 자기 것도 좀 못 챙기고 저 그런 정말 착한 애였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알아줄 거고 그 영화 같은 그런 거잖아요. 뭐 약간 영웅 스토리도 그렇고 막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런 관계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부딪혀서 나라는 거를 알리고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런 걸 많이 깨달으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 한 개만 얘기한다면 군대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인데 2등병, 1병 때는 전 정말 그냥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각 내무반별로 그 건빵 가져가세요 하면 이미 저희가 1내무반이면 저는 없어요 이미 갔어.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게 해서 뭐 모범병사 표창장도 받고 해서 했는데 제가 1병쯤 됐을 때 이제 위에도 선임병들이 많잖아요. 그럼 PX라고 군대 내 이제 편의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같이 가자 밥 먹자 하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는데 저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돌아봐도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재밌고 유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열심히 내무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성격을 좀 바꾸기 시작했죠. 그 선임병들한테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좀 재밌는 개그도 치려고 하고 약간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1병, 3병 때는 약간 또라이라 불렸어요. 이게 선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병하고 병장 갈 때쯤에는 이제 이거는 별로 너무 안 좋은 거고 이건 또 너무 지나친 거고 이 적절한 선을 알게 되더라고요. 노하우가 쌓였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조금씩 적극적으로 부딪혔고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가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뭔가 조금씩 얻으면서 세상이 뭔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혼자서 꿍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그 변화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쉽지 않죠. 네, 진짜 가장 힘든 게 성격 바꾸는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게 성격과 태도와 행동을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심리학과 교수님들이랑 정신과 교수님들 만나 뵈면 성격을 못 바꾸기 때문에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는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노력조차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한 좀 너무 핑계가 아닌가. 진짜 순전히 노력으로 지금의 태도와 모습이 좀 만들어지신 면이 있네요.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사랑으로 저를 보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학교 가서 또 조금 괴롭힘 당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어쨌든 집에 갔을 때 그 자가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집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에너지 충전돼서 세상에 또 나가서 또 푹 쓰러지고 집에 보통 집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집에서는 특히 어머니께서 워낙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 제가 다 헤쳐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헤쳐나갔고 내가 성격도 바꿨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했는데 그 곳곳에는 어머니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제가 지금 표현할 수도 없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도움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뭐 심리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잘 됐을까 하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무의식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 근데 전 그 무의식에 또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이 어릴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 어떤 지쳤을 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완전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원래 저도 가족이 좀 많이 떨어져 살잖아요. 네네. 김 작가님도 이렇게 20대 30대 혼자 사셨고 저도 이렇게 혼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네.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서로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끈끈한 가족이 되면서 맞아. 그 다음부터 좀 일들도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가만사성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너무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책을 보면은 네. 어머님이 그 아드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김 작가님 형님 있으시고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뭐 큰아들 더 좋아하기도 하고 좀 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네. 첫정이 또 무서운 법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시종일관 둘째 아들 도윤이가 제일 보고 싶다 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는 시종일가는 아니셨고 그 뭐 아들이 두 명인데 그걸 시종일가 얘기할 순 없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고향 대구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과 병원에도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왔는지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서울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몇 번이나 그러고 통화할 때도 이제 금방 끊으시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러지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 같은 거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의 우리 둘째 아들 도윤이라고 이제 적어 놓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우리 도윤이가 어머니에게 그 병문안 오거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에 시간도 안 뺏겼으면 좋겠고 상처도 안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전화도 빨리 끊고 빨리 보내게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당시엔 그게 또 섭섭했겠지만 어머니의 큰 마음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거는 똑같이 저희 형이랑 저랑 그다음에 저랑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저희 형이 좀 이제 살면서 사고를 몇 번 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사고를 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공부를 못했다는 거 빼고는 정말 저는 착한 아이였고 부모님한테도 뭐 누구나 대드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대든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약간 좀 성격이 여성적인 면도 있어서 어머니랑 동네 산책하는 거, 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개인 같은 아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울에서 또 떨어져 지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뭐 영창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둘째 아들 도윤이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첫째 아들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아드님들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가슴이 미어진 이유가 제가 네. 원래 잘 안 우는데 그렇게 울게 된 이유가 너무 자식 바라기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새벽 5시에 서울에 가도 전화를 안 하시잖아요. 깰까 봐. 이거 보고도 진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도 서운하더라고. 전화하시지. 그렇죠. 그럼 또 아들이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시다가 또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니까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 사실. 그렇죠. 그게 뭐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럴 수 없지만 대표님도 자녀분한테는 대표님의 사모님도 자녀분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책을 보면은 네.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네. 미안해, 고마워, 네. 사랑해 이런 말들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자기계발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김 작가님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좀 제 감정에 흠뻑 빠져들 수 있어서 눈물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늘 고맙고 늘 그립고 하시겠지만 어머님이 좀 가장 고마웠던 때 지금 생각나는 때가 문득문득 또 생각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저한테 어릴 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제가 30살 이제 한 37살 때쯤에 36, 7살 때 되면 이제 저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우울증을 딛고 그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거죠. 뭐 구독자가 지금 217만 명이라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축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유튜브를 하면서도 수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작가로서도 책을 지금까지 10권을 냈는데 그중에 잘 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얼마나 그 사이에 망한 것들 잘 된 것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어머니에게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응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응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실패 자체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릴 적에 이제 자녀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뭐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뭐 외국어 되게 중요하겠지만 자녀에게 얼마나 충분한 사랑과 얼마나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거는 지금 사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대형 유튜버도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푸대접을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 너무 지나친 겸손도 자만해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대접을 받아요. 좋게 저한테 얘기해주고. 근데 저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때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도 좀 애매할 때였고 유튜브도 시작 안 할 때여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 전에 뭐 10대 20대 때는 공부도 반에서 정말 더럽게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뭐 대단한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저를 뭐 세상이 높게 봐주지 않겠죠. 당연히 세상이 저한테 큰 사랑을 주지도 않고 응원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 저한테조차 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사랑과 저를 믿어주신 거 그게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한테도 부모님밖에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큰 반전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모습과 지금만 놓고 보면 반전이죠. 네, 그 중간에 걸 삭제하고 보면 정말 그냥 네.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 기적의 기저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 중에서 뭐 어머님이 어떤 사랑이 있었냐로 말하려고 하면 말할 수조차 없는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늘 깔려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네. 그런 어머님이지만 또 우리는 또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어머님 마음에 상처 준 일들도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도 이거는 좀 하지 말 걸 좀 후회되거나 미안했던 일이 있으실까요? 미안한 거 너무 많죠. 이거 뭐 미안해서 책을 쓴 거고요. 미안해서 어머니한테 책을 쓴 거고 사람이 참 잔인한 게 자기가 겪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픈 경험이 있다 칠게요. 근데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겁니다. 똑같이 건강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 그 사람은 아파봤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건강히 사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겪어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울증을 제가 겪었을 때 저도 우울증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저희 형과 어머니가 우울증을 알았었지만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딱 겪고 나니까 이 병이 본인 뜻대로 되지도 않고 약을 먹는다고 꼭 반드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야, 네 태도를 바꿔봐. 네 마음을 바꿔봐. 이런 말을 좀 저도 너무 쉽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픔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그 아픔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로도 할 수 없었겠죠. 뭐 그런 모습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크게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좀 큰 오피스텔에서 촬영과 이제 사는 것을 병행하고 있고 서울에도 내 집을 마련했는데 뭐 작년쯤에는 저희 형이랑 아버지가 한번 왔다 놀러 가셨는데 이제 그 큰 집에는 처음 왔다 가셨거든요.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왔을 때 표정, 이렇게 좋은데 산다고?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우리 자식으로서 가장 부모님한테 뿌듯한 순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유치하다 하더라도 그게 네. 우리가 부모한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도 그걸로 통해서 가장 기쁜 순간이란 말이에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자식이 결혼하거나 뭐 애 놓거나 할 때인데 제 잘된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지 못한 거.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봤던 거는 제가 10평짜리 집에 살 때 딱 그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왔다 간 게 보고 간 게 다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집보다 몇 배가 훨씬 큰데도 그 어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내 사람에게 내가 가장 잘된 모습을 못 보여준다라는 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살아서 보셨으면 진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야 뭐 너무 기쁘셨겠죠. 온 동네 다 전화했겠죠. 네. 야 우리 도윤이 집이야. 우리 영상 도윤이가- 맨날 보내주시고 우리 그랬을 아들 텐데 영상이야. 좀 아쉬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응원을 해주셨지만 제가 요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김 작가님은 근데 이만큼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어느 누가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 200만을 생각하고 시작해요. 저는 30만이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17만 명이 됐는데 그냥 그런 게 제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부자 아니고 경제적 자유 조금 달성했는데 부자가 됐든 경제적 자유를 달성 아니면 어떤 뭐 전 세계에서 어떤 1등을 하거나 어떤 금메달을 따거나 했을 때 가장 슬픈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거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제가 적극 동감합니다. 너무 슬플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친척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처럼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나보다 기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의 어머니나 가족은 나보다 더 기뻐하실 분들이란 말이죠. 예전에 제가 30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네. 큰 상이잖아요, 네, 진짜. 큰 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상을 받은 거 전화를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할 때 저도 울었고 엄마도 울었어요. 근데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같이 그 정도로 기뻐할 사람이 같이 그 정도로 눈물 흘릴 사람이 세상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가족밖에 없죠. 가족밖에 없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인생에서 경제적 자유가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책을 보니까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챙겨주고 살면서 우리가 좀 삶의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면에서도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책을 보면 이렇게 반려견 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오리. 네, 오월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월이를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데려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얘를 챙겨주다 보니까 내가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 진짜 에피소드가 이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우울증이 심할 때 세상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죽겠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해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강아지를 지금 7년 동안 열심히 키우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겠는데 강아지 분양받아서 키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선만 다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이제 사람이 우울하다고 이제 강아지도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요즘 그래요? 워낙 강아지 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지만 저는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럼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해서 뭐 강아지를 뭐 학대하거나 뭐 이런 건 잘못 뭐 그럼요. 유기를 한다거나 네, 이건 그러면 안 잘못된 되죠. 거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키웠는데 제가 강아지를 이제 제대로 키워본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어릴 네. 때 키운 거 말고 네. 이 강아지 처음 왔는데 하루는 굉장히 아픈 거 경련을 하는 거예요. 막 강아지가 이제 막 경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키운 지 한 일주일 막 보름밖에 안 됐는데 경련하길래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우울증을 겪은 그 키만 겪고 있는 상태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얘가 지금 먼저 죽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얘를 뭐 때리거나 한 것도 아니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사람들이 좀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져서 뭔가 당이 떨어져 그랬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막 긴급하게 막 그 시간에 막 병원 어디 찾아가야 되는지 심야병원 막 찾고 해가지고 결국 잘 그때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사실 예전에 제가 강아지 키울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돈이라는 거 이런 말은 표현이 어쨌든 분양을 받으려면 뭔가 돈을 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그 금액이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라 할게요. 아니 그 금액이 너무 애매하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그냥 100만 원이라 칩시다. 100만 원이면 근데 그 제가 포메라니안을 키우는데 그 쓸개골이 좀 약해요. 보면 전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근데 그 쓸개골을 수술하는데 몇백이 나갈 수도 있대요. 아, 그래서 전 단순히 그때는 아직 얘가 정이 안 붙었을 때니까 음. 쓸개골을 하는데 몇백이라고? 강아지 2마리를 분양받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럴 수 단순히 있죠. 네, 수학 공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친구에게 만약에 몇 천이 들어가도 네. 반드시 살려야 되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도 참 강아지가 나를 살리게도 했고 제가 강아지를 살리게도 하고 네.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뭔가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동물을 가족이다.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죠. 없었잖아요. 전혀 그냥 뭐 애완동물이다. 뭐 요즘에는 그래서 반려견, 뭐 네. 반려묘 이러잖아요. 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한테 네, 늘 지금도 많이 가슴에 담고 사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라는 존재를. 어머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일단은 이성적으로는 보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아프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보면 할 말이 너무 많겠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는 책을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만나면 아무 말 못 할 것 같아. 그냥 포옹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계속 울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뭐 말을 한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미안해, 고맙고 사랑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말씀에 다 담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냥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냥 거기에 제 인생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제가 30 중반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그때까지 삶을 그냥 축약하는 세 단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서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정말 무엇이 소중한 건지,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늘 바쁘기만 한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9.11 테러 사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뭐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했던 게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제 주요한 단어 딱 3가지는 그냥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라는 말을 해요. 기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할 말은 다양한 말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딱 3가지밖에 안 남는 거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란 말을 뭐 죽기 직전 뭔가 원망하고 죽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란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당연히 가족한테 하겠죠. 물론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 회사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회사 동료는 그때 내 옆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걸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말인데 그럼 그 말을 할 사람은 결국 내 가족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 행복의 조건 같은 걸 물으면 세계 한 17개국인가 19개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1위가. 네. 근데 한국이 1위가 돈이에요. 돈입니다.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우리가 왜 버냐 이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버는데, 이 수단에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너무 팽개쳐 버리는 거에 있는 거죠. 목적을 잠깐 잃어버리는, 돈을 버는 거다, 벌던 게 재밌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더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 가족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책이 자기개발적인 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에세이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해주셔서, 자기개발적인 걸로 다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이 제목이잖아요. 제가 무수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 나이 대에서는 단독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중에 한 명에 속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5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5가지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건 뺄게요. 모든 사람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남을 위한 봉사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또 다 각자 다양하니까. 그럼 가장 대중적인 5가지를 꼽으라면 이 첫 번째가 일이고요. 내가 하는 일에서 어쨌든 자아 실현이라든가. 두 번째가 돈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취미고요. 네 번째가 건강이고요. 5번째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전 전부라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서 굳이 한 가지 뺀다면 이제 취미를 빼도 되는데, 취미라는 건 결국엔 돈과 관련 없는 건데, 우리가 꼭 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플러스 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뭔가 취미가 있거나 뭔가 즐기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취미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건강은 당연히 이 4가지 다 있어도 건강 없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돈은 왜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나머지 4가지, 일과 사랑과 가족과 취미를 즐기고 지키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되,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거, 그걸 꼭 깨달으셨으면 해서 제가 그 책을 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미안해, 고마워, 사랑이란 말을 하게 될 거고,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만약 지금 없다면 그 대상이 꼭 전 가족이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화합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할 사람조차 없는 인생은 전 너무 불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없다면 그러면 사람을 앞으로 만든 인생 사셨으면 좋겠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할 말 지금 좀 한마디 하면 어떨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뭐 닭살이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이걸 아낄 필요가 있나?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네. 김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도 저 네, 전화해야 되나?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네, 전화해서 사랑해, 네. 미안해, 고마워 전화할 네. 메시지가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지금이라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좀 김 작가님 가족분들도 우울증을 좀 앓고 계셨고, 네. 네, 그리고 김 작가님도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네. 부분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울증을 좀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좀 괜찮아지신 건가요? 네, 제가 우울증을 진단받은 건 2018년이었고요. 그 1년 정도 세게 앓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점차 계속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2024년인 지금은 다 나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완치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우울증이나 어떤 안 좋은 병이 완치라는 게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99.9% 나았다. 하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들었던 정신과 의사님한테 이제 말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사람마다 다 취약한 게 있어요. 취약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멘탈일 수도 있고 신체 조건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우울증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뭐 이런 게 약하다고 칠게. 그게 저희 취약하다고 칠게요. 그럼 취약하다고 하면 아 뭔가 약점 같고 뭔가 누군가한테 흠집 잡힐 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봤을 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취약하다는 게 있다면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취약한 거잖아요. 그걸 안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우울증도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면 그러면 그게 나한테 취약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신 그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다 나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성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보통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네.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좀 많이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저도 주변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걸 조심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울증일 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도움이 된 사람이 있고 마음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만나고 나면 내 우울증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더 우울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그 시기에는 취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우울증이 그냥 오진 않습니다. 유전인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다는 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울증 강도를 높이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거를 내가 알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조금씩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관찰하는 게 되게 관찰해야죠.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냥 굳이 그런 리스크를 네. 감당하지 말고 왜냐면 피해 내가 가자는 취약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모님이 산후 우울증이 저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네. 산후 우울증이 왔는 이유가 있겠죠.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에서 왔는 상태에서 그게 또 증폭시키는 게 몇 번부터 몇 번 있겠죠. 그럼 그거를 알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산후 우울증이 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먹고 싶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제때 막 못 먹는 게 만약에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주 미약하게 있다면 남편분께서 그런 것들을 제때 잘 챙겨주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로 우울증이 해결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이란 것도 어떤 세상 모든 문제도 되게 복합적이게 엮여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 아내가 산후 우울증 알았던 건 제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업한다고 남편을 와이프랑 시간을 많이 안 네. 보낸 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네. 그럼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땐 너무 어려가지고 몰랐어요. 음, 지금은 아는데 네. 그때는 몰랐죠. 네. 네. 그럼 우울증을 일단 자기를 잘 파악하고 네. 취약한 거는 좀 피하도록 하고 네.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요. 네. 그러면 좀 그 힘든 마음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는 피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좀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든지 인생에서 어떤 거에서 성공할 때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우울증을 만약에 걸리신다면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 초기 때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커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지인들이 뭐 사고 쳤을 때도 그때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산더미 좀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란 것도 그 초기 때 제대로 잡으면 수술하거나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해요. 상처가 났는데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하면서
이게 팔을 잘라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란 것도 초기에 잡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초기에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굉장히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 당시 상담도 받아봤었는데 네. 자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울증 환자를 처음 본다. 제가 뭘 했냐? 그 당시에 이제 일을 그때 작가 생활을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집안에만 혼자 있으면 사람이 좀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늘 바깥에 나가서 층고가 높은 카페에서 사람들이 좀 있는 데서 트인 공간에서 일을 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낮에 좀 햇볕을 받는 게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산책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운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오월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애완견도 분양을 받았었고, 다섯 번째는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가 늘 가성비를 생각하고 먹지. 가격표 안 보고 그쵸. 먹지 않잖아요. 싼 거 뭐. 네. 근데 그 당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뭐 한 7년 전, 6년, 8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가격표를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죽고 나면 이 돈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잖아요.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 5천짜리 음식이 있다 칠게요. 네. 15,000원짜리 음식이 있으면 15,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네. 조금이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난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든 상태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심리 상담센터 가서 상담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일도 좀 바꿨어요. 변경. 그 이유만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내 일이 작가와 강사에서 확장되는 다른 일도 해본 거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때 차도 샀습니다. 그 당시 돈이 별로 있을 때가 아니지만 BMW 5 시리즈 질렀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의미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진짜 살려고 발버둥 네. 쳤다는 그리고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집도 이사 갔습니다. 아. 그 집이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느껴졌거든요. 이사 네. 가야 되겠다. 왜 이렇게 했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김 작가는 좀 예전부터 돈이 많았나 보다. 금수저였나 보다. 저희 아버지 네. 여러분 택시 운전 28년 했습니다. 네. 저희 집이 흙수저는 아니지만 돈이 있는 집은 아니었고요. 이렇게까지 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는 제 이야기를 하면 김 작가는 우울증이 별로 안 힘들었나 보다. 노력할 힘이 있었네. 우울증 환자들은 노력할 힘이 없는데라고 하는데 전 저희 형이 우울증을 알았었고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을 알았었고 형이 시도를 했었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시는 것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이 결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발버둥 칠 수밖에. 음.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그러니까 노력하는 저도 힘들죠. 노력하는 나도 자괴감이 들어요. 유튜브 인터뷰 그때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는 내내 여기서 막 우울증 기운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 근데 그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막 밝게 웃으면서 근데 마음은 썩어가고 있고 하지만 하는 거죠. 왜냐 그거를 노력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고 플러스로 저마저 만약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더 슬퍼지는 건가. 물론 세상에 지금 안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집 뭐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제가 언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냐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막 이게 순차적으로 와 탁탁탁탁탁 나 절대 그렇지 않고 막 주식 차트처럼 비트코인 차트인가 그렇게 하면서 나아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력과 동시에 좀 배치된 얘기인데 노력과 동시에 나중에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우울증이 내가 노력하는 대로 안 나을 수 있구나.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 내가 안고 살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수많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과 교수님도 만나보고 실제로 제가 해본 결과 둘 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도 노력을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조바심이 생겨요. 내가 왜 안 낫지?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 조급함이 내 우울증을 더 증폭시켜. 그래서 저는 일단 가급적이면 초기에 잡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저도 겪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낫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받아들이시면 언젠가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전 그 당시 심할 때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호텔 가가지고
아는 형이나 아는 동생 불러가지고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좀 여기서 자고 가라. 그 남자 형이나 동생 친구가 와서 자고 가요. 같이 또 술 한잔 하고. 술도 조금 마시고.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쵸. 나 힘든데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보통은. 힘든데 말한 것도 힘든데 내가 집에서 잠을 못 자니까 와서 자고 가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야. 그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못 잔 적이 있어요. 하루는 호텔에 자고 하루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는 동생 집에 가자고 하루는 친구 집에 가자고.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죽겠다는 선택보다는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적도 있었죠. 지금 혼자 잘 잡니다. 아주 침대 누우면 기절해요. 아주 바빠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네.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쉽게 말하겠지만 그럴 수 있죠. 안 겪어봤으니까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음. 그렇게 했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건 나중에 일이고 네. 제가 우울증 겪어보니까 그 힘든 세상에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족은 도와주는 좀 도움이 거죠. 될까요? 가족도 도와주는 거죠. 음. 의사 선생님도 도와주는 거죠. 약물도 도와주는 거죠. 상담도 도와주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의지가 없다? 네. 낫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운동 같은 게 도움 된다고 네, 맞아요. 많이 하던데. 실제로 저는 그 이후로 우울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정신과 선생님이라든가 심리상담 박사님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약을 먹어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햇볕에서 햇볕 쬐는 것들,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들. 실제로 운동과 산책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낫는 건 아니라는 거. 아까 제가 되게 많은 걸 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뭐 하나로 바로 딱 낫는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게 또 있겠죠. 그걸 끊임없이 찾아보시고 누군가 저는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고양이를 분양받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운동이 안 맞는 분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 그냥 교양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연결되는데 네. 나하고 도움 되는 거, 나를 좀 이해하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네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예를 들면 몸으로 친다면 다 체질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고 내면도 다 다르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 약을 먹었을 때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낫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약을 먹어서 안 난다 해서 내가 그럼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딴 걸 계속 해보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바쁘다 보니까 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네. 번아웃 같은 걸 느낄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김 작가님도 이렇게 번아웃 같은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번아웃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제가 느꼈다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딱 6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올린 영상이 한 지금 남아 있는 거면 4천 한 몇백 개 되거든요. 하루에 일일 평균 2개 이상의 영상을 무조건 올렸다는 거죠.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번아웃이 안 오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재밌습니다. 물론 이 재밌다가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힘들지만 재밌고 의미가 육아하는 게 안 힘드세요? 아 힘들죠. 하지만 행복한 거잖아요. 네네. 그냥 이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고. 그냥 두 번째는 다행히 저는 그 시스템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한 달에 제가 보통 지금은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올리거든요. 네. 와. 100개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칠 수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네. 촬영 스튜디오랑 집을 일단 합쳤고요. 촬영장에서도 동선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그 시간이 뺏기거나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로스가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수도권에 출퇴근하면 보통 왕복 2시간, 3시간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그걸 아낀 거잖아요. 거기서 아낀 게 시간 맡긴 게 아니라 체력도 아낀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잘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8년부터
19년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은 구독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217만이면 그때 했는 게 거의 제가 했는 활동량의 2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지금 217만이 20%면 50만 40만 돼야 되잖아요. 그때 7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 전업 유튜버였기 때문에 7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돌아보면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슬럼프는 아니었죠. 그냥 왜 사람들이 내 영상을 안 찾아봐 주지? 아, 영상을 그러니까 올리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안 봐주시니까. 전 되게 많이 공감돼요.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월에 제 영상을 봐주신 분이 2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회수만 쳤을 때 2천만 회란 말이에요. 내가 올리면 누군가 봐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뿌듯함을 주죠. 아, 내가 의미 있는 존재고 내가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 콘텐츠구나. 그리고 플러스 이 모든 걸 통해서 저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시작이 약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이전에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 자유의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번아웃을 겪고 네. 계신 분이 아마 지금 현재도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하라고 좀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그 각자의 번아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남이기 때문에 그 번아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도 본인밖에 없다는 건 냉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세 가지는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번아웃이 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하고 싶어서 내 의지로 선택한 일인가? 그거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번아웃이라는 게 이게 정신과 육체는 사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육체가 힘들면 정신이 힘들어지고 정신이 힘들면 뭐 움직이기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번아웃이 왔다면 어쨌든 정신적으로 힘든 건데 내가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 가부화가 걸려 있는 건 아닌가?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신도 힘들어지는 거일 테니까 이 가부화된 거를 좀 덜어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출퇴근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4시간이야. 그러면 저라도 가부화 걸려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출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간다든가 만약에 이게 뭐 매매였으면 전세를 바꿀 수도 있고 월세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아니면 평수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마도 슬럼프라든가 번아웃이 걸린 거는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데 슬럼프는 단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을 때 나 지금 슬럼프야. 번아웃이라 얘기한다면 일단 노력도 안 하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거고 노력도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만드실 수 있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들인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듯이 내가 어떤 분야에 뭔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칠게요.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하루 이틀은 버티겠죠. 일주일 한 달도 버티겠죠. 근데 그게 2년 동안 돼. 그럼 누구나 슬럼프 번아웃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는 내 노력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 노력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는데 촬영 카메라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마이크는 어떤가? 내가 인터뷰 진행하는 내 실력은 어떤가? 썸네일을 뽑는 건 어떤가? 여기에 문제점을 찾아서 노력을 바꿔야죠. 그래서 성과 데이터를 바꿔야죠. 그러면 그 번아웃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유 의지로 하냐 이거를 좀 체크해 줘야 되고 두 네. 번째는 내가 로드가 너무 큰 게 아니냐 로드가 너무 크다면 효율화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가 나면 번아웃이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세 가지가 다 너무 중요한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네. 또 최근에 럭키를 오늘 또 세 번째 읽었거든요. 네. 럭키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다시 읽으니까 그게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 사이 또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그 가부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유에서 뭔가 어쨌든 그 뭔가가 나오는 건데 재밌는 에피소드 그냥 오늘 얘기만 하면 제가 오늘 촬영장에 좀 이제 대표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좀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각을 했는 게 제가 일찍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일찍 와서 나오셨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게 이제 해서 딱 가려고 했거든요. 12시 반쯤에 나왔어요, 여러분. 12시 반에 나오면
여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네, 한 마파에서 시간의 가능한-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다가 어쨌든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촬영 시간보다 좀 더 늦게 오니까 제가 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면 여러분들이 가부화도 좀 줄일 수 있다. 마음이 편해져야지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져야지 마음도 편해지는 거니까요. 하나 더 더하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가화만사성 다 가화만사성. 연결되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야 된다 결국엔. 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김 작가님 뵈면 네. 운동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까 뭐 다 맞아요. 들으셨지만 네. 운동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식단까지 해가면서 식사를 네, 챙겨 드시더라고요. 네. 좋은 걸 드시려고. 맞습니다. 이게 특별히 건강에 이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올해 책을 내면서 일, 취미, 건강, 돈, 사랑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가로서 그 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살이 붙으니까 확실히 침대에서 일어나고 할 때도 힘든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식단 관리를 좀 해서 살을 좀 빠지니까 가벼운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단 관리를 요즘에 이제 아침, 점심은 확실하게 하고 이제 저녁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일반식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테니스라든가 이제 러닝, 마라톤 대회도 월에 한 2번씩 나가거든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 가운데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술 횟수를 작년에는 뭐 주 2, 3회 마셨다면 이제 올해는 주 1회 얼마 안 드시네요. 주 1회 한 달에 그래서 2번에서 4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예전에는 술을 엄청 좋아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많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그날 시간은 날리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날 아침도 날라가요. 다음 날 것까지 사실 땡겨 쓰는 거죠. 땡겨 쓰는 네. 거라서 되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내 삶에도 여유가 없어지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술을 많이 줄이면서 느낀 게 내가 예전에 되게 바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술자리 술 마시는 게 빠지니까 삶의 여유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이 건강한 식단을 지키면서 저녁에도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만나서 함께 음식과 그 사람과의 함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삶이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워라밸이란 게 내가 일하는 것과 여가의 그 밸런스인데 내 식단과 운동과 술에도 이런 밸런스들이 되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술을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네. 술자리를 계속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마무리 안 되는 것도 있고 먹다 보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술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정도요? 그래서 적당한 게 매사에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결론된 5가지 일, 취미, 건강, 돈, 사랑도 정말 중요한 거는 밸런스거든요. 뭐 하나가 없어지면 인생이 그냥 여러분 행복도 엄청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취미와 건강과 돈과 사랑이 있는데 일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건태에 빠집니다. 이 엄청난 시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있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지 안다면은 각자를 하나씩 채워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요즘에는 제 삶에서 지금 이 밸런스들이 요즘에는 제 삶에서 그 밸런스에 가장 안정적으로 갖춰지는 요즘 단계인 것 같아요. 오각형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네. 있는 단계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테니스랑 러닝 하는 것도 전 너무 재밌고 네. 그다음에 행복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도가 아닌 빈도라고 하거든요. 강도보다는 빈도. 네, 빈도. 자주 그걸 느껴야 한다는 건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랑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저 되게 공감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인들과 밥자리, 술자리도 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행복의 빈도를 높여가고 계신 중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전까지는 경제적 자유를 못 얻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과 그런 거에 제 삶에 좀 많이 매진했고요. 지금은 소박한 경제적 자유는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안 벌고 싶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벌고 싶은데 여기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제 인생의 생명력이든 시간을 모두 다 넣진 않겠다라. 라이프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를 지금부터 깨달으신 게 가장 네.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제가 그 럭키라는 책을 최근에 우연히 좀 다시 읽게 됐거든요. 네. 럭키를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네. 그때는 유튜브를 지금처럼 열심히 할 때는 아니어서서 네. 근데 유튜브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 중에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더라고 그 안에 제 그 의미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아 이게 럭키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계기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그 전에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내는 작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인터뷰에서 몰입에 대한 책을 내고 수능 만점자 인터뷰에서 공부법 책 내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 인터뷰에서 취업에 관련된 책 내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안다고 해서 올림픽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수능을 다시 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체감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쓸 때는 그러면 내가 유튜브가 요즘 불치어 자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해보자. 직접 해보고 내가 거기서 느끼는 궁금증과 그런 문제점들을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유튜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금강은 여기였구나. 나도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는 작가와 강사였는데 작가라면 이제 텍스트를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텍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책을 안 보죠. 텍스트에서 예전에는 이제 콘텐츠가 책으로밖에 접할 수 없으니까 텍스트가 그 시대에 장악했는데 그 다음에 이미지 인스타그램으로 왔고 그 다음에 영상이 유튜브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왜냐?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찾거든요. 더 좋은 걸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영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가라는 직업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콘텐츠를 예전에는 텍스트로 만들었던 건데 꼭 평생 텍스트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21세기에는 영상을 만드는 수도 있는 거죠. 그 콘텐츠를. 그래서 저는 유튜버로서 넘어왔죠. 지금 작가와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작가 일을 그러면 하고 계신 거네요. 하고 있죠.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는 계속 내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10건. 30살에 31살에 첫 책 내고 네. 그 1년에 한 권씩 계속 냈죠. 진짜 꾸준히 내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보고 네. 인터뷰 어디 유튜브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네. 100만 명이 될 때까지 네. 구독자 100만 명 될 때까지 PD님이 한 분이랑 김 작가님이랑 둘이서 그걸 다 했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뭐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소수 인원으로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우선은 저를 갈아 넣었고요. 저를 갈아 넣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PD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분과는 그래서 잘 그 파트너십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젊은 부자들 책을 쓸 때 탑 크리에이터 23명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책을 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훨씬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유튜브를 할 때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잘하려고 모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과 그 잘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영상을 보시고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한다면 훨씬 빠르게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단 2명이서 100만 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촬영장에도 왔을 때 그 촬영 스튜디오의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장과 집을 일치화시키면서 교통 시간을 없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뭐 촬영을 할 때 뭐 기획하고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원은 2명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는 최소화 이제 효율화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게 되게 작게 들면서 또 효과를 많이 내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100만 명까지 겨우 2명이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지금도 217만 명이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채널에서 3명 정도 운영하는 채널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보다 적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분 들으실 때는 그냥 네.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직접 가보고 네네. 옆에서 보고 하시는 걸 봤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될 때까지 작은 거 하나라도 네. 세세하게 신경을 다 쓰시는 게 저는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면서 그게 다 모여서 지금이 그렇죠.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걸 진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질문이 원래 217만 명이 만든 성장 역량인데 연결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크게는 2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6년의 삶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뭔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왜 잘 안 되지? 뭘 해야 되는 걸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방법을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며 기획도 기획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섭외해야 될까,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될까, 촬영을 할 때도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카메라는 뭘 써야 될까, 앵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게스트를 앵글 어떤 앵글로 잡아야지 이쁘게 담길까, 조명은 뭘로 담아야 될까, 그 다음에 촬영할 때 마이크는 뭘 써야 될까, 샷건을 써야 될까, 핀 마이크를 써야 될까, 핀 마이크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뭘 써야 될까, 그 다음에 편집을 할 때는 편집을 할 때 앵글을 몇 번이나 자주 돌려야 될까,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까, 그 다음에 뭐 효과라든가 자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업로드할 때는 업로드는 몇 시에 해야 될까, 업로드할 때 제목과 썸네일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쪼개놓고 계속해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다른 채널도 벤치마킹도 하고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보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건 꺾이는 거 별로 안 좋네, 요거 이렇게 해볼까. 그 시도를 하면서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유튜브 인터뷰 채널에서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지금 만들어진 곳이 김작가 TV 스튜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 많이 나가봤는데 이건 정말 거만한 게 아니라 김작가 TV 채널만큼 잘 만들어진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단 한 군도 본 적이 없어요. 방송국 제외하고. 그건 이제 기업이니까 제외한다.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채널 중에서는. 그 이유가 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그 잘하는 걸 방법을 계속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뷰라고 친다면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를 그러면 내가 하는 건데 제가 잘해야 되죠. 근데 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스트가 좋은 게스트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스트가 왔을 때 좋은 느낌을 받아야죠. 이 촬영장의 분위기에서 좋은 느낌을 받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좋은 얘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고 편집도 이쁘게 가지고 올려서, 그럼 좋은 기획과 좋은 게스트와 좋은 콘텐츠와 좋은 편집으로 만들어지면 궁극적인 목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시청자가 만족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질에 맞춰서 하나씩 다 쪼개서 그 하나하나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 거죠. 저 지금 개인 가입받고 있는 거 아예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잘 만들어갖고 저희 시청각 자료로 써야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모든 네. 분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공학을 제대로 강의를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네. 받고 있습니다. 럭키라는 책을 보면 네. 물론 성공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지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되게 중요하죠. 많이 해주시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김 작가 채널이 만들어지는데도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인생에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지금 강남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요. 부모님이시지만 자녀분들이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괜찮으세요? 안 되잖아요. 왜냐? 물이 드니까. 그만큼 내가 흑색 돌이고 흰색 돌이면 흰색 돌은 검은색 돌 옆에 있으면 검은색처럼 검게 되는 거죠. 물 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한다면 첫 번째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을 쓰면서 만난 23명의 탑 크리에이터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다른 또 유튜버 분들. 서로 이제 서로가 공유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지금 PD님과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그 PD님. 그분들이 편집을 또 잘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혼자서 뭐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23명이 어떻게 보면 스승님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멘토들이 있었고 함께 성장하면서 갔던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그걸 만들어 갔던 파트너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 혼자서 촬영과 편집과 모든 걸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 채널은 좀 특이하게도 기획 촬영까지 제가 거의 모든 걸 하지만 편집은 어쨌든 파트너 해주신 PD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영상 100개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각자 분야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그러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공감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가 와보셨지만 정말 잘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를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정말 친한 디자이너 친구가 뒤에 가벽을 만들 때 그 가벽을 만드시는 인부분들과 함께 와서 디자인해주고 그걸 만들어줬었고 거기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디자이너인데 감각이 되게 좋아서 어떤 것들을 만들지 같이 그 꽃시장에 가서 거기 뒤에 있는 것들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정말 가장 생각 같은 것들을 사오고 거기 배치된 의자들 그런 것들도 그냥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전 도움을 청했고 그냥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또 감사함도 표현했고 그러니까 혼자 다 만들어 가려고 하면 끝도 없죠. 너무 느려집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성공학 책을 보면 도와달라고 말을 해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잘 이야기를 못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럭키책 보면서도 이걸 되게 많이 맞아요. 느꼈거든요. 저는 지금 카메라 뭐 보통 3대나 4대 정도 다루는데 혼자 찍고 혼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카메라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시작할 때도 사람이 있었던 게 카메라랑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 친구를 불러서 동생인데 내가 지금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뭐 사야 될까? 그 다음에 컴퓨터는 편집하고 하려면 뭐 사야 될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물론 결제는 제 돈으로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해 준 걸 샀거든요. 시작은.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좀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카메라를 좀 잘하는 동생들이 한 2-3명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또 카메라 물어보고 이게 ISO는 뭘 해야 되고 감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했으면 어쩌면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이것 좀 해결해줘. 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이게 기본 자세죠. 근데 뭐 마침 내 문제 있는데 이게 전체 문제 이걸 네가 다 해결해줘. 이건 숙제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저 도와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 이후로도 그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다 제가 삽니다. 아직까지 고마워하니까요. 늘 그 친구한테 얘기 만나서 난 너가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내가 유튜브 시작 안 했을 수도 있다. 많이 먹어.
훌륭하십니다. 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게 보통인데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올챙이적 생각해야 됩니다. 김 작가 채널이 이미 네. 뭐 재테크나 인터뷰 쪽 채널 중에서는 네.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큰 채널인데 네.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대단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20대나 30대 때는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꿈 같은 것들을 많이 적었었죠. 근데 저는 그건 의미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적었던 것들 대부분을 제가 다 대부분 이뤘더라고요. 그 굉장히 얼마 전에 보고 소름 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뭔가 미래의 목표나 그런 것보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가 제 모토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나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편집을 하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잘 올렸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오늘 하루 난 열심히 운동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거에 충분히 저녁에 자을 때 만족하면 그 다음날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게 한 달이면 31일이고 한 달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냥 제가 원했던 큰 그림들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미래에 뭐 대단한 걸 향해서 뭐 간다, 그게 없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난 열심히 살았는가? 그 열심히 일만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일도 있고 내 운동도 있고 내 인간관계도 있고. 근데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가에 딱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하루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하루를 사는 것부터가 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했던 이야기가 네. 되게 김 작가님 지금 하신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는데 네. 성공하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피람이라서 네, 겸손하십니다. 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지금처럼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실 네. 거잖아요. 뭐 저는 그 삶이, 저는 유튜브가 누가 왜 유튜브 하냐 물었을 때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뭐 시청자를 위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겠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 당연하게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저서를 읽고 그걸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좋은 콘텐츠를 더 뽑아내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의미도 있어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건이 허락하는 한 네.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잘하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잘해야지 봐주실 거고 봐줘야지 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테니까. 그냥 제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송혜 선생님처럼 오래오래 해주시면 네,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김작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은 채널이니까. 네. 네. 오늘 성공학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긴 네.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